사업이 생각하면 내가 뭘 하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탐색해 보는 게 바로 아이디어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구체적인 검토는 안 됐지만은 이것도 잘 된다더라, 저것도 잘 된다더라,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검토를 하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쭉 일단 선별 모아보는 게 이 아이디어 개발 단계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 중에서 좀 더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는 어떠냐.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본답니다. 뭐 이렇게 물어봐서 많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두세 개 이렇게 한번 선별해가지고 이거가 제일 내가 나하고 맞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개 정도를 한번 선별해보는 그런 단계를 아이디어 선별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뭐 나하고 맞든 뭐 경쟁력이 있든 뭔가 장점을 여기서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트렌드가 이렇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환경 분석을 봅니다. 시장에서는 내가 시장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걸 하기에 좋은 그런 기회 요인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고, 또 내 역량은 어떤가,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적성은 어떤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내부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이런 것들을 스왓 분석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내서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분류해 가지고 어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부 역량으로는 장점과 단점,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스왓 분석을 하게 되면 기회 요인과 장점을 잘 믹스해 가지고 장점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또 만약에 이제 뭐 내 단점이고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위험 요인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 가거나 내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단계가 분석단, 환경 분석단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검토되면 그 다음에 이 사업성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이 들어가죠. 그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이 세 가지인데, 시장성 분석은 여기서도 이제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같지만은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 그렇죠? 트렌드가 전혀 안 맞으면 문제가 되죠. 어떤 사람이 이 뭐 가전제품 이런 게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기회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관광버스에, 요즘 관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관광버스에 이 TV를 달고 오디오 시스템을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불티나게 잘 팔렸어요. 잘 팔렸는데 이게 위험 요인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이제 버스에서 춤추고 서서 떠드는 걸 강력하게 규제한다. 앞으로 이게 앞으로 이와 같은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시장 트렌드와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고, 시장은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길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한 3년간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가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소프트웨어,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아이폰의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폰 이런 거 스마트폰 나온 지가 지금 불과 얼마 됐어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 4년? 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쓰던 것만큼 우리 지금 익숙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발이 아직도 1% 정도 수준이랍니다. 여기서 많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기술성 분석은 기술상에서 혁신적인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
혁신적인 기술이 있는가? 여기서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기술이라는 거. 쉽게 기술이라는 거. 저가에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기술이죠. 네. 그죠?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거. 뭐 일주일 걸리는 거 하루 만에 내가 생산할 수 있다. 이거 기술이에요. 그죠?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그 자동차 수리점을 했는데 이분이 돈 버는 전략이 뭐였는지 알아요? 60년대. 지금은 이제 뭐 감 바로 수리가 되지만 그때만 해도 줄 세워놨죠. 일주일 걸렸어요, 수리하는데. 근데 정주영 회장이 그 자동차 수리점을 딱 내면서 머리를 쓴 거야. 우리 3일 만에 고칠 때니까 요금을 1.5배 달라. 그게 먹힌 거예요. 소비자는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수리되는 걸 요구한다는 거죠. 그 점을 끌어낸 거죠. 그죠? 그것도 기술이에요. 빨리 내가 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기술이에요. 물론 이거 첨단 기술이라고 볼 때 뭐 그런 측면에서는 기술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기술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딴 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다. 우리 뭐 제품 비교할 때 뭐 해가지고 성능은 어떻고 뭐 다 비교하잖아요. 그런 성능상에 더 우수한 점이 있다. 그죠? 이것도 기술이죠. 이와 같은 그런 기술의 우위성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 수익성 분석은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수익하고 연결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가의 기질이 있고 연구자의 기질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한 2년 전에 조선대학교 한 교수가 지금 그 상품 나와 있어요. 이 핸드폰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걸 자주 잊어버리니까 여기다가 우리 열쇠고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딱 달고 하나 칩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핸드폰이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서 삐삐삐 소리가 나서 핸드폰 잊어버린 걸 알 수 있는 그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기 전에 기쁨이 아주 차 있었죠. 이유가 하면 이 핸드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딱 사면 거기서 10%만 사도 어디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제품이 나왔는데 별로 안 팔려. 별로 안 팔려가지고 최근에 그걸 응용한 제품이 이제 핸드폰에다 응용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강아지에다 이걸 달아놓고 데리고 다니면 강아지가 멀리 가든가 이러면 뭐 알 수 있거나 또 이제 놀이공원 같은데 아이들한테 이거 채워놓으면 아이들이 막 갔다 멀리 가면 이 소리 나니까 아이를 찾을 수 있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많이는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기술력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그런 기술을 했지만은 결국 수익으로 연결 안 되면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최종적으로는 수익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난다. 그럼 여기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나요. 은행 이자보다. 그게 이제 내가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야죠. 내가 어떤 자금을 어떤 형태로 쓰든가 이걸 어떤 형태로 쓰든가 내가 사업의 어떤 목적 뭐 이런 것과 아울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나름대로는 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수익이 뭐 1% 나오는지 2% 나오는지 모르고 무조건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은행 이자만큼 안 나오면 사업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수익성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익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사람들이 원룸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도 원룸을 투자해 볼까 그리고 원룸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수익률을 조사해 봤더니 한 5% 하나에 6%. 이렇게 똑같은 그렇다. 물론 이제 자기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집 가지고 이 원룸 운영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났죠. 근데 자기의 어떤 집을 사가지고 원룸을 하려 그러면 이 사람이 팔 때 벌써 수익률을 딱 계산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정도에 사서 수익률이 이 정도 할 정도의 가격을 딱 해서 내놔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는
내가 수익률이 불과 5% 정도밖에 안 나더라고. 5% 내지 5.5%. 이 정도밖에 안 난다라는 게 딱 내가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욕심을 안 냈는데 아무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타당성 없는데 그것이 안 나오면 아이템을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재검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사업 타당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넘어가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면 그 다음에 사업 모델이라는 것들은 이제 보소매 같은 경우는 매입은 어떤 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매출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다. 뭐 판매를 내가 뭐 1000건, 10,000건을 잡았는데 채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서 그에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채널. 특히 이제 서비스, 지식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앱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앱 개발을 팔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확대를 어떻게 시킬 건가, 그래서 확대를 시키는 방안과 그 다음에 수익화 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사업 모델인데, 이거는 고객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그 수익은 어떻게, 어디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업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사업화되는 측면에서 작성하는 것이 사업계획서 작성.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이 전략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사업계획서 작성이다. 이해하시죠? 뭐 사업계획서가 아까 그 용도별 사업계획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용도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구성 목차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그런 사업계획서 구성 한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 개요, 이 사업이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환경 분석, 이런 내가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런 동기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하고자 할 때 이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인 사업 목표는 무엇이다, 이걸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업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차별화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제품이 그냥 이런 제품이다라는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별화의 핵심은 뭐다? 차별화의 핵심은 뭐다? 서비스도 서비스 차별화의 핵심은 뭐다? 이걸 혁신적인 게 없으면 사실은 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내가 취미생활 해보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운영, 만약에 제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생산 및 운영이 필요한데, 제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요즘은 다 아웃소싱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죠. 생산량이 이제 늘어났을 때는 내가 공장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초기에는 아웃소싱을 해도 비용이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은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어떤 고정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 이거는 비즈니스 어떤 방법인데,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준비해서 어떻게 내가 판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업 전략. 그래서 그걸 판매하고 나서 이런 수정적으로 이런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 아직 안 했죠? 네. 재무제표는 세 가지입니다. 대체대조표라 그래서 계산상태표라고 요즘 얘기하죠.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도, 세 가지를 우리가 작성해 보는데, 중요한 거는 손익계산서를 여기서 작성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기 분석 및 대응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는 위기 분석까지 별로 이제 이렇게 언급을 안 했는데 요즘은 이 위기 하도 세상이 뭐 급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버스 잘 된다고 그걸 막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규제한다 딱 나와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처럼 이런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질서상 사회 질서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까지 해주면 굉장히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현실적인 일이 아니라도 조금 미래 일이라도 그런 것들을 딱 제시하면 이 기업은 벌써 미래까지 이미 다 위험 요소까지 다 파악하고 있구나. 굉장한 신뢰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기 분석이라든가 대응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목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입니다. 목차만 봐도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대부분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서 첫머리에 뭐 우리가 뭐 일부 스피치 비슷하게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담는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이 보고 이걸 갖다가 뭐 1시간 뭐 한 30분 다 들어보니까 끝에 가서 이거더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미리 이 설명하고자 하는 사업은 바로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 것이 사업개요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환경분석은 내부 환경분석, 외부 환경분석.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자,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개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고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의 조직이라든가 뭐 비전 이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은 그 경제 환경이라든가 어떤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지만은 인구 통계적인 변화 환경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통계적인 변화 환경. 어디든지 사람이 몰리는 데는 뭐가 돼요? 사람이 몰리지 않는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상에 사람이 계속 빠져나가는 데 이걸 연도별 통계를 딱 보면 그쪽에서 기업이 커갈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선정능력 부분하고 강남역 부분하고 딱 가보세요.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중심이 강남역 그런 것 때문에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점과 약점, 이건 내부적인 나에 대한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우리 파악해서 어떤 전략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 환경 분석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회 요인이 뭔지, 외부 환경적으로 또 위험 요인이 뭔지, 또 내 개인적으로 강점과 약점 해가지고 요거를 분석해가지고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의미 없고요. 강점과 기회를 파악해서 기회를 파악해서 강점을 잘 활용할 전략이 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거고 S 전략으로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위험 요인은 제거하는 게 좋아요. 외부적인 요인이니까 제거하고 강점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뭔가 W 전략, WT 전략.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WT 전략이죠. 약점이 있는 부분하고 환경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약점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고 위험 요인은 피해가든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환경 분석에서. 그 다음에 사업 목표 측면은 미션 그리고 또 이렇게 비전 이런 것들 하는데 비전보다 미션이 더 상위 단계죠. 예를 들어서 보면 노키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연결한다 해서 커넥트를 이런 그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쓰는 미션이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 경제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도 이런
어떤 기업들보다 신뢰성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미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보게 되면 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부자하고 똑같이 그런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라는 게 비전이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가족과 어른이 꿈을 실현한다. 이런 게 하나의 비전으로 세우고 나갑니다. 비전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나오죠. 그거는 매출액이라든가 순위 이런 것들을 재무적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목표로 어떤 고객의 어떤 그 만족도를 얼마큼 높인다든가, 또 신제품을 뭐 몇 개를 더 개발한다든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목표, 이런 걸 비재무적인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특이성과 차별성, 제품과 서비스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뭐냐, 차별성이 뭐냐,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서비스가 만족하는 그런 부분에까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차별화 가치, 어떤 것들이 차별화 가치인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비용 절감 혜택을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것도 차별화 가치고,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것도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 차별화 가치죠. 편의성, 편리한 대중과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 체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요즘 그 전자제품 파는 마트에 가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그리고 쟤들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요즘 모션 인식이 많이 됩니다. 모션 인식이. 그래서 이 앞에 CV 앞에 이제 센서가 딱 있어가지고 내가 손 올리면 손 올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리모컨 키가 다 똑같이 해. 똑같이 뛰면 팔짝팔짝 뛰고 엎드리면 똑같이 엎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와 같이 새로운 경험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보드라는 걸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구름보드 제가 얘기했던가요 전에? 안 했나요? 저쪽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약간 구름보드라고 우리 런닝머신 있잖아. 런닝머신에다가 이런 그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딱 타면 이 그 파도 타기 앞에 파도 타기 화면이 나오고 나는 그 뭐 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막 타는 그대로 위에 나옵니다. 이 모션을 그대로. 이와 같은 새로운 어떤 경우. 그걸 타고 이제 뭐 하늘도 막 날른다 그래서 이건 구름보드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그런 새로운 경험,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차별화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비슷하지만 그 다음에 감성적 만족, 건강, 안전의 혜택. 요즘 많이 나오죠. 이 건강관리. 뭐 맥박을 잰다든가 혈압을 잰다든가 당을 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어떤 평가를 한번 갔더니 당 체크하고 이런 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탁 끼고 있으면 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자동 당 관리가 시간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이제 거의 상용화될 단계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라든가 윤리적 공감대 이런 것들이 성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차별화 요인들이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운영 측면에서는 뭐 원재료 부품 조달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원재료를 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어디 외국에서 수입하니까 굉장히 싸더라. 뭐 이런 거 우리 외국에서 싼 거 이거 많이 찾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디에 이 원재료가 싼가 이런 걸 금덩어리가 어디서 싼 데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죠. 그 하와이 가면 그 마키마디안가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전 그거 참 좋아하는데 그 마키마디아라는 그 열매가 밤 같으면서도 또 그 맛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쌀떡에다가 그걸 넣어요. 넣는데 그걸 모르고 먹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그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걸 하와이에서 사면 굉장히 비싼데 여기 카자흐스탄 한국에 반값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공급받아서 저가할 수 있으면 뭔가 관리라든가 또 아웃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저가에 아니면 효과적인 그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아웃소싱하는 게 더 싸면
그런 걸 찾아서 그거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찾는 거, 이런 것도 생산 및 운영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략, 사업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이런 경쟁, 시너지 효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한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이 마케팅 전략 측면이 이제 개인화의 어떤 사업보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사업 문제가 특히 지식 사업 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되지 않을까. 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혼자 하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래서 서로 전부 네트워크를 하고 법인도 되게 공동법인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컨설팅 쪽도 공동법인 많이 나오고 부동산 쪽도 공동법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한그 회사 안에 법인체 안에 각각 사업자를 다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추정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의 그런 추정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 투자기관이라든가 은행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추정재무제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우리 대차제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현금분석, 그게 각각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재무제표는 요거 외에도 이익이익 처분계산서라든가 자본 변동표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업 단계에서 되게 요구하는 거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많이 쓰인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출이라든가 마진율, 뭐 직간접 비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율 지표로는 자본 회전율이라든가 각종 이익률, 그 이익률, 매출 대 이익률이라든가 순이익 대 이익률, 뭐 다른 자본 대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익률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이 재산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정자산 투자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추정 현금 흐름표는 이제 그 재무 해결을 할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업 회계는 발생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현금은 안 들어와도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은 안 들어와도. 근데 이 현금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매출을 뭐 10억을 했는데 현금이 6개월 후에 들어오더라. 6개월 후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현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6개월 기간 동안. 우리 쉽게 말해서 저 길거리에서 떡볶이 장사가 하루에 100만 원어치를 팔아요. 원재료가 뭐 90만 원이 든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떡볶이를 90만 원어치를 갖고 와서 10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안 주고 한 달 후에 돈을 준대. 그러면 오늘 100만 원 파는데 내일 또 물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90만 원이 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주고 바로 받으면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장사가 돼요. 근데 내가 당장 못 받으니까 그 다음날 자본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90만 원이 있어야 되죠. 또 갖다 팔았어요. 또 한 달 후에 준대.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운용자금이 얼마가 있으냐면 90 곱하기 30, 2,700만 원의 운용자금이 있어요. 이만큼 현금이 바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내가 필요한 자금에 무지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못 맞추면 흑자부도라는 게 바로 흑자. 내가 매출을 했는데 문제는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외상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 돈을 못 주면 부도라는 거는 내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고 그 돈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줄 돈을 결제하지 못하면 부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흑자부도라는 게 바로 이 현금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뭐 내가 돈이 더 들어가면 미리 그걸 융자를 해놔야죠. 2,700만 원을 내가 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해놓지 못하면
정도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위기 분석 대응에 대해서는 마지막인데,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법적인 부분, 법규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도가 바뀐다. 뭐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경마, 스크린 경마가 한참 될 때, 그거 좋은 거라고 은행 다니다가 이제 은행 저기 경마를 딱 시작했는데, 이 특히 이제 사행산업 이런 거는 처음에 나올 때는 법에 규제가 없어요. 그렇지. 법에 규제 없어서 막 되다가 얼마 되면 이제 법 규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이제 그 전에는 무법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죠. 무법 상태에서 벌다가 그 다음에 적법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적법 상태에서 돈이 다 안 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특히 이제 사행성이 있다든가 뭐 사회 윤리적으로 조금 동떨어지는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다 작성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이게 잘 작성된 건가 한번 평가 검증하는 측면에서 아이템이나 선정하고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아이템을 시장성 측면에서 잘 된다고 하지만 진짜 고객이 살 것인가? 아까 제가 그 조선대학교에서 교수가 만들었다는 거, 제가 그걸 학생들한테 실제 물어봤어요. 이런 제품이 있는데 너희들 살래? 물론 이게 뭐 제품을 갖다 놓고 써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살래? 판단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이거 관리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관리할 자신인데 뭐로 그거 사서 달고 다니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뭐 꼭 적합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고객들이 진짜 사느냐, 고객의 욕구가 있는 건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품은 실제적으로 좀 차이가 기존의 제품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마케팅해서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가, 이게 좀 봐야 되고, 사업계획 3 측면에 있어서는 환경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략은 적절한 전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됩니다. 자, 어쩌면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대개 이제 소자본 창업자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순서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순서를 갖다 놓으면 자꾸 혼동이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작성할 때는 뭐 이걸 기준으로 하든 앞에 걸 기준으로 하든 뭐 그런 관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요소는 더 추가시키고 불필요한 요소는 빼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제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작성할 시간에는 요거를 갖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페이지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서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나머지 뭐 R&D 사업계획서 목사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프레젠테이션 발표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시대가 텍스트 시대가 아니고 이미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특히 글씨로 주의사항 아무리 줘봐야 애들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만화로 가르쳐주면 잘 읽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채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미지화로 잘 부각시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95% 이상을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법사님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